개인적으로 대질조사가 가장 필요한 영역은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여기서의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누가 봐도 성범죄인 그런 성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애매한 그런 성범죄를 말합니다. 추행이든 강간이든 남녀관계에서 한쪽은 합의하에 일어난 거라고 매우 억울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솔직히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한 번, 피고소인 한 번 따로 불러서 얘기 듣고 송치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보통 부르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글씨로 써있는 것만 보고, 그 글씨는 경찰이 들은 내용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와 톤과 눈빛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키보드 잡은 사람이 정리하고 싶은 내용만 들어가 있는 종이 쪼가리만 양쪽 보고, 부인하는 사건은 물론 피해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곤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가 피고인은 억울한 말을 다 판사 앞에서 할 수 없는 구조이고, 피해자가 법정에 불려왔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한 때로부터 한참 뒤고, 거짓말할 경우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더 진실을 말할진 모르겠으나 한 번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가를 가리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법정에서는 성범죄라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도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결국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즉 오로지 말이고, 그 말에 따라 누군가는 감옥을 가고 영원히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만 가해자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면 누군가는 이 피해를 갖고 영원히 피해를 아는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2차 피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마주하지 않게 하는 그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범죄를 제가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재앙이 첨예하게 갈려있고, 이거에 따라 누군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고소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적어도 고소인으로서도 이런 조사에 한 번쯤은 응할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2차 피해 같은 것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가해자가 짊어지고 갈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과연 성범죄로 고소당해서 가해자의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영원히 피해자 앞에는 서서도 안 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사건의 관련자, 통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일 텐데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분명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의 일은 참 특이한 것이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양측은 서로 정 다르게 진술하고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맨정신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이렇게 또 다른 한쪽은 저렇게 진술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결정을 내리기가 난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진술이 엇갈리는 양쪽을 한 자리에 두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질 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질 조사를 하면 반드시 누구 말이 맞는지 드러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담당 수사관이 알게 될 것이다, 대질 조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록상 봤을 때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는 대질 조사를 해도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검사로 재직했을 때 있었던 폭행 사건인데, 한쪽은 나는 결코 때리지 않았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나는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당했다, 이렇게 양측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건 발생도 대낮에 일어난 일이고 술을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 둘 중 한 명은 착오가 아닌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주장은 이렇게 엇갈립니다. 이런 경우는 대질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이제 초일 검사였던 저는 대질 조사를 하면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양측은 똑같은 주장만 하고 진술은 평행선을 달린 채로 그날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질 조사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대질 조사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거짓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수사하는 주체, 즉 경찰이나 검사가 누구 말이 맞겠다라는 심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질 조사를 해보면 진술을 번복하는 사람은 잘 없지만 상대방이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듣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주저하게 되고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얼굴이 빨개지거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고 진실을 말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대질조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질조사를 검사로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도 이 경험은 저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의뢰인의 언어 습관이나 의뢰인의 눈빛, 의뢰인의 손동작,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의뢰인이 나중에 수사관 앞에 갔을 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조사에선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첫 상담에서부터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꼼꼼하게 챙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검사 때도 피해자에게 혹시 대질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선생님 말씀이 전부기 때문에 이걸로 이분을 전과자를 만들려면 저도 어느 정도 확신이 필요한데 두 분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다. 이왕 처벌을 원한다고 이렇게 고소장까지 제출을 하셨다면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선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게 필요한데 혹시 대질 조사를 한다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없더라도 전혀 부담은 없고 제가 어떤 편견을 갖진 않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하셔야 저도 더 확신이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법원에 가서도 가해자가 처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대질 조사를 한 적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굴을 마주하는 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같은 장소에 불러서 분리해놓고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즉석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서로 파악하고 소위 말해 핑퐁을 하면서 진실이 가려지지 한쪽 얘기 다 들어놓고 보내고 다른 쪽 얘기 다 들어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결정이 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 정치하고 검사는 애매하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그냥 여기서 유죄송범 알아서 항소하겠지 하고 항소심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유죄하고 그러면 결국 대법원까지는 못 가고 그냥 끝나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 성범죄 사건은 엄격하게 선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사건에 성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대질 조사는 절대 안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 근처에도 나타나면 안 돼. 이렇게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